예, 이번 주부터는 앞으로 3주 소멸시효를 공부하겠습니다. 민법 정치에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배운 소멸시효인데 실무에 있어서나 이론적으로도 이 소멸시효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민법 총칙만을 이렇게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소멸시효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앞으로 3주간의 배운 소멸시효라면 여러분들이 시험 수험 공부하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에 큰 차질이 없을 정도의 기초는 배워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 상태가 또 일정 기간 계속되면 진정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그 법률 효과 발생이라는 것은 취득시효에서는 권리 발생, 소멸시효에서는 소멸 제도인 것이죠. 취득시효는 시효로 권리 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처음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효과가 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 사실상태 일정 기간 계속되면 처음부터 권리가 소멸하는, 여기서 이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라는 것은 권리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취득시와 소멸시효는 전혀 별개의 법률 요건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시효는 소멸시효든 취득시효든 그 자체 주장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시효 취득시효를 주장했다고 해서 무슨 뭐 시효 소멸을 같이 주장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별개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총칙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지만은 취득시효는 물권법에서, 그죠? 소유권 취득 원인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이 그 부분 나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오랜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 주장하는 것이 신뢰에 반하죠. 신의 성실에 반한 경우를 신뢰의 원칙인 것이고요.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의 어떤 객관적 사실적인 존재함 그 자체로서 효과가 나는 것이죠.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시효의 법적 성질은 일정한 기간의 계속을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죠. 강행 규정입니다. 시효는 공익적 성격으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은 규정보다 시효 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불입니다. 단축 하는 건 괜찮죠. 좀 더 빨리 시효가 완성돼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장기간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 87년도 판결은 이 이제 당사자 해상 운송 책임에 대해서 제소기간이 약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소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그 제소기간 연장에 동의했다는 것과 시효 이익의 포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제소기간을 어떻게 하겠다 연장하고 이런 것은 뭐 문제가 없어.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겠다, 제소를 각하시키지는 않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효 이익을 내가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별개의 것이다. 시효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행사하면 그것은 각하가 되지 않고 그저 기각이 되는 겁니다.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친족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시효는 왜 존재하냐? 이건 뭐 여러분 항상 많이 들어봤죠. 법적 안정성 확보.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뭐 권리 관계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그걸 믿는 것이죠. 그죠? 그 믿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걸 그냥 확 무너뜨려 본다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죠. 그죠? 제3자 신뢰
문제도 있고 그렇죠. 입증 곤란의 구제 오래되면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입증 증명 곤란에 빠진 당사자를 부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요 규정이 이제 90년 판결이 나온 요거는 제가 좀 빨간색을 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사건 행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행정처분 일반 행정처분을 했다 합시다. 무슨 무슨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 건축 불허가 처분이 자체가 위법하다 그러면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취소를 행정처분 건축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느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시효제의 존재는 연속된 사실상들 존재와 특히 권리의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소멸시효의 둔 의미가 그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효중단 사유서 재판소 청구에는 권리 자체의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는 물론 되지만은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청구를 구하는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와 함께 이제 일반적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서 사건 행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못하는데 여기서 그 밑에 그죠? 볼까요? 오납한 조세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과세처 무효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행정법 할 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의 소송물은 그 처분 자체 위법성입니다. 이 처분 자체 위법성인데 조세의 경우는 과세처분은 그렇습니다. 과세처분의 경우는 특히 무효확인 소송은요. 무효소송은 조세 채권의 존부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라 그러면 내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확인 소송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채무 부존재 확인을 소화를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은 권리에 잠자는 자가 아니다. 고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 판례는 조세 소송의 특질과의 관련해서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 행정법 할 때도 잘 한번 염두에 두고 이 판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소멸시효를 얘기할 때는 항상 제척기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상당히 유사한 제도죠. 유사한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다른 면이 많고 이래서 이것이 소멸시효냐 제척기간이냐 또 제척기간에 대해서 어떤 또 규정이 적용되냐 이게 항상 이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총론을 배울 때는 제척기간에 대해서 항상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일정한 권리가 있어서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법률이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권리 존속기간이다. 즉,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된다. 이 경우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준수하지 못했다도 마찬가지. 여기 하나하나 소멸시효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소송법상 추후 보완도 불가합니다. 제척기간 어겼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보완해달라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건 이제 2003년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불변기간에 관한 것인데 불변기간이 무엇이냐? 불변기간인 거는 이제 법원이 마음대로 변동할 수 없는 기간, 그래서 불변기간인데 제일 이제 전형적인 것이 상소기간입니다. 상소기간인데 상소기간이 제대로 못하면
자기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나중에 추후 보완해서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시 최고로 이제 송달받을 사람은 자기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몰랐다 이렇게 되니까 주어반 상소가 될 수 있는데 제척 기간을 어긴 경우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 차이가 소멸시효 본질적 차이 첫째, 권리 소멸 요건이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경과 플러스 권리 불행사입니다. 그동안 권리 불행사가 돼야 되는데 제척기간 기간 경과 자체가 요건이 되는 겁니다. 제도의 취지는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된 게 그 상태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제척기간은 권리 상태를 초속히 확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냥 권리 상태를 빨리 확정해 버리는 것이지 그의 어떤 상태를 존중하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기간을 이때 행사해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제척기간은 그냥 권리 존속 기간입니다. 존속 기간 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시효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 소멸설이 있습니다. 절대 소멸설은 권리 자체 소멸한다는 것이고 상대 소멸설은 권리 소멸하지 않고 시효 원령권이 발생한다. 이런 이제 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 시효 원령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절대적 소멸설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많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제척 기간은 기간 경과하면 바로 권리 자체가 소멸. 이건 이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되는 그 제척 기간은 주 형성권의 이제 그 기간이라 물론 뭐 형성권만 제척 기간 그 정한 건 아니지만은 청구권의 사례가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이나 상속예보 청구권에도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차이를 보면 소급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처음부터 그죠? 기산에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하지만 제척기간은 권리 존속기간이잖아요. 그때부터 장래에 향해서 권리가 소멸한다. 중단이나 중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단은 예를 들면 권리의 청구나 압류, 뭐 승인,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은 그때부터 시효 기간이 바로 그죠? 바로 다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단의 개념인데 제척 기간은 기간 중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자의 권리 주장이 있으면 바로 그에 따른 권리가 행사해 버리기 때문에 무슨 뭐 더 이상 뭐 제척 기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뭐 따로 뭐 갱신한다 이런 거는 의미가 자체가 없는 거죠. 2003년 판결 보세요. 매매계약 완결권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거든요. 그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매매계약 완결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 후에 뭐 어떤 그 권리를 인정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재산분할 청구권도 제척기간이거든요. 기간 중단 자체는 있을 수 없다. 이거 참 재미있죠. 이 부부 사이가 그냥 한 13년 동안 뭐 법률을 했다가 사실을 했다가 또 파탄되고 협의혼도 잠깐 했다가 막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 결국엔 재산분할 청구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이 경우는 막 마지막으로 이혼했을 때 그 전체에 대한 뭐 첫째 결혼, 둘째 결혼, 셋째 결혼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종합적으로 청산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원심에서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그 후에 재결합으로 제척기간 진행이 중단되었다. 우리 결론은 비슷한데요. 결론은 비슷한지 몰라도 중단되었다 이렇게 판시한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척기간 중단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시효 정지의 준용요. 정지라는 중단하고 다르죠. 일정 기간 그 시효 진행이 완성하지 않은 걸 정지라 그러죠, 그죠? 준용 부정설. 그래서 이제 중단하고는 달리 정지는 준용하자, 제척기간 준용하자는 그런 개념가 많이 있는데 판례는 준용할 수 없다. 과징금 부과 처분의 문제인데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제 다른 규정에 의해서 됐다 그러면 물론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이 뭐 일정 기간 동안 진행 정지된다. 이런 건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원령이 필요하냐? 소멸시 완성에 따른 권리 소멸 시 원령권자가 원령해야만 고려합니다. 그럼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이거든요.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사실 시효 원용이라는 것은 우리 규정이 없지요.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국민법에는 있었는데 아마도 이게 시효 원용이 필요 없다는 취지에서 없앤 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 외에도 법원은 끊임없이 시효 원용을 해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한 어떤 법 형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소멸시효의 원용이라는 부분은 원용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입법례라 그럽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법원이 법조문에도 없는 시효 원용권을 계속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2000년도에 보면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구와 요거는 이제 제척기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상고심에서 직권조사해야 된다.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되지만 특히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상고심에서조차도 직권조사 사항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기의 문제, 소멸시효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기간 도과로 권리가 그냥 당연히 소멸이기 때문에 뭐 포기 여부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기간 단축이나 경감, 그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 행위로 단축하거나 경감은 가능해요. 쉽게 소멸시효 완성되게 할 수는 있지만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어떠냐? 제척기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자유를 단축할 수 없지만은 연장은 가능하다. 이거 완전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하여튼 그 자체가 그냥 기간이 지나버리면 바로 그냥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단축은 되지 않고 너무 짧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연장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전화가 와서 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어디까지는 모르겠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판례는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에 대해 약정 기간 인정합니다. 10년보다 긴 약정도 가능하다. 이게 95년도 판결입니다. 그리고 2010년 최근 판결인데 그 상법의 814조에 보면 운송인 단기 제척 기간이 있거든요. 운송인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죠? 재판상 청구가 없어 소멸하되 당사자 합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것도 이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요 정도인데 근데 그 뒤는 이제 제척 기간 기산점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운송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인도한 날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할 날은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했어. 할 날이라는 것은 운송계약의 그 내용이 조차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되었어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내용이 한번 보세요. 국제적인 이제 사례인데 읽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기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법문을 많이 가지고 특히 판례가 그죠 시효로 인하여라고 하면 그냥 그 소멸시효로 보고요 그 위에 뭐 행사해야 한다 시효라는 말이 없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판례 2006년도 판례는 보면 공동주택 등의 하자 보수 기간은 이거는 이제
제척기간을 볼 수 없다. 보통 이제 하자 보수를 기간 내에 해야 된다. 기간 내에 담보 책임이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또 몰라도 그냥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을 제척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척기간 특별한 이제 규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행성권 외에는요. 개별적 검토를 하면 선의 취득에서 도품 유실물의 반환 청구 기간 2년. 이게 두 가지 견해가 다 대립합니다. 이 형성권이거든요. 형성의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다. 근데 이제 이 자체가 법원 직권으로 중단 인정하지 않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제척권을 본다. 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다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중에서 불법행위 있으나 10년 장기 있죠. 이것은 이제 학설은 이 10년 지나면 무조건 없어진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다소설인데 8년 다 소멸, 3년 10년 다 소멸시효 기간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율분 반환 청구권 중에서 상속 개시부터 10년 이것도 역시 같이요. 다소설인 제척기간인데 8년 소멸시효 기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법 조문자재 소멸시효 기간이란 말이 있어요. 상속의 승인 포기 취소권, 또 유증 승인 포기 취소권 행사 기간 여기 뭐 좀 짧죠. 시효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아직 판례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제척 기간으로 보는 게 다소설입니다. 그다음 상속의 승인 포기, 뭐 특별 한정 상속 이건 제척 기간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3개월 뭐 있죠, 그죠? 선박 우선 특권은 소멸시효 기간, 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건 소멸시효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까다롭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시효라는 것은 무슨 큰 이론적 근거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우리 법률 실무에서 있어온 하나의 관행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계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체계화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 제척기간의 내용은 제척기간 권리 행사 방법은 특히 제소기간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이게 채권자 지속권이나 천상부양소 이건 출소기간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판 내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또 출소기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출소기간이 아닌 건 일반 형성권 행사, 제한능제 취소권, 무슨 환매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영지 취득받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가 어떤 요건이 지나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환매권의 경우에는 출소기간은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문제 항상 보면 뭐냐면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소 제기로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권리자에게 불리한 것이죠. 그죠? 담보 책임, 매매, 담보 책임, 또 도급 담보 책임 다 이제 제척기간 보고 있죠. 빨리 권리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와 관련해서 이제 채권 양도 통지 이게 이제 주택 집합 건물에 있어서 그죠? 집합 건물에 있어서 관리는 아파트 입주 대표회의가 하지만은 그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은 누가 할 수 있는 관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의 소유자, 구분 소유자들이 갖게 되는 구분 소유자 하는 말 쉽게 말해서 아파트 한쪽 전부 다 소유하는 사람 구분 소유자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입주 대표회의가 엉뚱하게 이제 그까지 하자 담보로는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같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채고 이걸 이제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양도를 받습니다. 양도 받으면 채무자 즉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하잖아요. 그 양도 통지를 한 기간이 제척기간 준수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채권 양도를 했다고 해서 채권 양도를 했다 해가지고 권리를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원칙적으로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출소 기간으로 보는 게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점유 회수나 방해 제거 청구권이 전부 다 출소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로 제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청구권이잖아요. 그죠? 형성권은 아니잖아요. 그냥 청구권인데 이 1년 내 행사 기간 자체를 채찍 기간으로 한 것은 그것은 이제 이 점유 침탈로 인한 어떤 것을 배제하는 것은 빨리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죠. 사회 평온을 위해서 이걸 이제 점유 침탈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오래 가버리면 새로운 점유한 사람이 오히려 더 무게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서로 제기해라 이런 겁니다. 상속회복 청구권도 역시 제소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성권 제척기간, 형성권 행사기간 원칙으로 제척기간을 그래서 이제 매매약 완결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권조사 사항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형성권 존속기간은 어떻냐?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 약정이 없다면 10년이다. 10년이다. 대물변제 완결권도 마찬가지다. 형성권 행사의 의사 표시는 제척기간 안에 상대방에 도달해야 된다. 일반적인 거죠. 제소기간 아니고. 재판소 행사하는 경우에도 소장이 제척기간에 피고 안에 송달돼야지 그냥 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제척기간 준수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소송으로 계약해제권 행사해 소송 당시에 계약해제권 행사했는데 그 소를 취하하면 이 계약해제권 이것도 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제권 행사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소취하가 되면 소송법상 어떤 그 소송 계속이 소멸되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원칙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계약해제권 행사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소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시 소취하더라도 계약해제권 행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권리 행사에 따라서 행사권 행사에 발생한 개별적 청구권 행사 기간은 요건 또 별도입니다. 이게 이제 판례의 확고적인 입장인데 예를 들면 환매권을 행사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근데 환매권 자체는 일정한 기간 환매권 행사 기간이 있거든요. 1년이나 5년입니까? 그 행사하고 나면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로 인해 생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때부터 행사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제측기간하고 별개죠. 이건 상당히 재미있는 이론입니다. 형성권 행사 기산점은 형성권 발생 시부터 기산합니다. 이건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측기간이라는 것은 권리 불행사가 아니라 그냥 기간 경과만이 권리 소멸 요건이기 때문에 이 기산점을 따로 약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그동안 행사 못한 데 대해서 하자 어떤 과실이 있나 없나 이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다음 기타 행성권 제척 기간 그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이게 말이 해제이지 철회죠. 철회 계약의 해제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증여를 이제 했는데 그 자체가 제도 효력을 나타내기 전에 그냥 이행되기 전에 해제해 버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척 기간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성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물론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기간 정함이 없기 때문에 10년 제척기간이 걸리지만 예를 들면 이제 불륜관계가 계속된다. 그럼 그로 인한 이혼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척기간의 소송상 지금 이 제척기간은 아까 말했다시피 직권조사상입니다. 그것이 꼭 출소기간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소기간은 물론 그 도과해버리면 그 자체가 그냥 각하돼 버리죠. 각하. 그죠? 그렇지만 출소기간 아니라 그러면 각하까지는 되지 않죠. 그 권리가 없다는 정도니까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담보 책임에 따른 권리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이게요, 매매나 도급 등 담보 책임의 제척기간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소멸시효도 적용되는 것. 다시 말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담보 책임의 제척기간 안에 이제 뭐 재판이든 뭐 그냥 담보 책임의 내용 손해배상 청구 행사해보면 그냥 담보 책임권을 행사해버리면, 담보권 행사해버리면 이게 이제 일종 권리 보전이거든요. 그럼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느냐, 그때부터. 그죠? 이러면 예를 들면 손해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는 어떻습니까? 한번 최고하더라도 6개월 내에 반드시 재판에서 청구도 해야 제대로 된 중단 사유가 되거든요. 중단 사유가 되겠지만, 그러면 소멸시효보다는 오히려 제척기간이 더 길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둘 다 그냥 양립하자, 이런 겁니다. 즉 매수인의 담보 책임에 따른 그 권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느 한쪽이 먼저 소멸시켜 버린다, 소멸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2011년도 판결이 이렇거든요. 을에서 이 부동산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을에서 갑으로 가고 갑에서 병으로 갔습니다. 근데 병이 보니까 이제 그 폐기물이 있어서 갑에 대해서 이제 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갑이 손해배상 소를 당했다 통지는 했습니다. 의뢰에서. 그리고 완전히 치고 난 뒤 그때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 경우에 이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척이 안 날부터 1개월, 6개월쯤, 요거는 병이 갑에게 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갑도 안 때부터 바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갑이 소송한 때가 을에 대해 소송한 때가 이미 물건을 인도받은 때부터, 원래 그 소멸시효는 인도받은 때부터 이제 진행하잖아요.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하자 담보 책임은 괜찮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은 아직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 어디 하나가 안 되면 걸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이 양립하고 어느 한쪽이 먼저 완성돼 버리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급인의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하자보수익하는 사내 책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집합 건물상의 분양자나 시공제 구분 소유자에 대한 담보 책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참고로 놨습니다. 쭉 보고요. 이렇게 이제 좀 실무에서 많은데 이것만 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에 따른 이제 담보 책임의 성격은 이것도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담보 책임에 관한 라고 되지만 사실은 여기에 한번 보세요. 책임 분양 계약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집합 건물의 분양자가 누구한테 집합 건물 현재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그냥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담보 그것도 아니고요.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바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도 좀 중요한 것인데, 일단 하여튼 간에 집합 건물상의 분양자가 현재의 구분 소유자, 뭐 어쨌든 피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하는 이제 책임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된다. 하자 담보 책임이 아닙니다. 집합금을 하자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 각 하자가 발생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그냥 담보 책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권리 행사 방법. 재판의 행사가 원래 가능하죠. 매매나 도의 담보 책임은 추수 기간이 아니다. 재판에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적용량도 얘가 아까 그 규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